고대 해양 실크로드의 기착지였던 광저우. 이곳에서 중국 역사학계에 관심을 집중시킨 묘비 한기가 발견됐다. 발견 지점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이슬람 무덤인 청진선현고묘 일대다. 도시 확장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굴된 무슬림들의 묘비 가운데 한중 역사학계에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묘비 한기가 묻혀 있었다. 아랍어와 한자가 적혀 있는 700여 년 전 한 무슬림의 묘비. 그런데 묘비 가장자리의 한자 기록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묘비의 주인이 고려인이었던 것이다. 기록으로 확인된 첫 고려인 무슬림. 대체 그는 누구이며 왜 이곳에 묻혔던 것일까? 한중 역사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뜻밖의 묘비가 발견됐습니다. 중국의 이슬람 성지에서 발견된 고려인 묘비입니다. 그 묘비에는 700여 년 전 고려와 중국, 이슬람의 관계를 밝혀줄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은 귀중한 기록이 들어있었습니다. 최근 중국 역사학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바로 그 고려인 묘비에 담긴 역사의 블랙박스를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인의 묘비가 확인된 곳은 바로 이곳, 중국의 광저우입니다. 지도상으로 보기에도 고려에서 광저우는 꽤 먼 거리죠. 당시 교통 사정을 감안해 배를 타고 갈 경우 열흘은 좋게 걸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 먼 이국 땅 광저우에 고려인이 묻혀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또 어떻게 이슬람교 성지에 묻힌 것일까요? 먼저 광저우로 가서 묘비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인 묘비가 발견된 광저우는 남중국해 서쪽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해양 실크로드의 관문 역할을 해온 도시다. 지금도 광저우 최고의 번화가에는 그때의 유적이 남아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는다. 거리 한가운데 마련된 유리 전시실에는 동서교역의 전성기로 접어든 당나라 때부터 건설된 도로 유적이 보존돼 있다. 이러한 고대 해양 실크로드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고려인 묘비가 처음으로 공개된 것도 그때였다. 해양 실크로드 유물로 채워진 광저우 박물관. 입구에서부터 관람객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흙으로 빚어 만든 각양각색의 토우들이다. 등잔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을 표현한 용좌 등 토우. 서역에서 건너온 외국인을 묘사한 이 토우도 활발했던 동서교역의 증거품이다. 고려인 묘비 역시 광저우 해양 실크로드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실 한켠에 놓여 있었다. 然后就这一件东西呢，就我们特别去复制回来的。它原来不在我们这里，它原来是在这个清真先贤古墓那里，是1985年偶然发现的。那么发现完以后，他们这个伊斯兰教协会就把它收起来了，因为它这个是一个很珍贵的一个石碑。这个高丽人士。 광저우의 동서교역사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유물로 평가받아 원본을 그대로 복제해 둔 것이었다. 묘비 중앙에는 아랍어가 새겨져 있고 가장자리에는 묘비 주인의 인적사항이 한자로 적혀 있었다. 묘비 주인의 이름은 라마단. 이름 석자만 보면 아랍인처럼 보인다. 阿拉伯人实际上他是阿拉伯人陆籍。 그런데 다행히도 이름 아래 국적이 적혀 있었다. 고려인이라고 밝혀놓은 이 5글자가 라마단을 고려 사람으로 되살려 주었다. 그렇다면
묘비 원본은 어떤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것일까?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회성사.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이슬람 사원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성지로 여기는 곳이다. 그래서 무슬림이 아니면 출입을 금지하는 곳이라 취재 허락을 얻는 것도 쉽지 않았다. 광저우 이슬람교 협회 양탕 회장의 도움을 받아 일반에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묘비 원본도 취재할 수 있었다. 양탕 회장이 취재진을 안내한 곳은 회성사 교육관. 이슬람교 자료를 모아둔 교육관 모퉁이. 바로 그곳에 고려인 묘비 원본이 놓여 있었다. 한국 취재진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고려인 라마단의 묘비 원본. 비문은 묘비 앞면에만 새겨져 있었는데 아랍어는 선명하게 남아있어 판독이 가능하다. 可能是个阿拉伯人，不是，可能是阿拉伯那个东阿语，不是朝鲜，他可能是他有个伊斯兰教徒啊，但是他是书上面没有说，他就是说这写就是反正只有阿拉伯人写。 아랍어 비문은 주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이 적혀 있었다. 지금도 무슬림의 미오비에 주로 인용되는 구절이다. 이는 고려인 라마단이 무슬림이라는 뜻이다. 라마단의 행적을 알려주는 비문의 한자 기록도 일부는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유관으로 확인된 내용은 대도 완평현 청현관에 거주했고 라마단은 고려인으로 사망 당시 38세였으며 광서도 용주 6천현 다루가치를 지낸 인물이다. 훼손이 심한 나머지 한자 기록을 판독하기 위해 순천향대학교의 박현규 교수를 찾았다. 묘비 탁본과 촬영본을 대조해가며 묘비 왼쪽에 훼손된 한자 기록을 판독했다. 희미한 윤곽으로 남아있는 글자는 사망 연도와 묻힌 장소였다. 판독한 데 상당히 에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탁본과 실물을 대조해가면서 판독을 했는데 여기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라마단의 죽은 연도와 묻힌 장소가 나옵니다. 지정 9년 1349년에 라마단이 죽었습니다. 라마단이 38세로 돌아갔다고 하니 출생이 1312년으로 나타납니다. 판독한 한자 기록에 따르면 고려인 라마단은 1349년 3월 23일 죽었고 그해 8월 18일 광저우 북쪽에서 이슬람식으로 장사를 지냈으며 유화교 계화 언덕에 묻고 비석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묘비문에 나와 있는 유화교 계화 언덕이 바로 광저우 이슬람교 무덤인 청진선현 고묘다. 고려인 라마단은 지난 700여 년 동안 그렇게 광저우 이슬람 성지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중국 역사학계는 고려인 라마단의 묘비가 중국과 이슬람의 해양 실크로드 교류사를 직접적으로 증명해주는 귀중한 당대의 기록으로 평가합니다. 대체 고려인 라마단은 누구일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던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슬람교 신자가 된 것일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단서가 아랍어와 한자로 기록된 바로 이 묘비문에 있습니다. 우선 라마단의 거주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묘비문에 적혀있는 라마단의 집 주소입니다.
대도로 완평현 청현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도는 원나라의 수도인데 지금의 베이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인 라마단이 원나라 수도인 대도 완평현 청현관이라는 곳에서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고려인이라면 고려에서 살아야 합니다. 요즘이야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이민을 오갈 수 있지만 고려는 중세시대의 나라입니다. 그 시대 외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고려인이 왜 원나라의 대도에 살았던 것일까요? 또 라마단이 살았다는 대도 완평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중국 역사상 베이징을 처음으로 수도로 정한 것은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 때다. 이후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원나라의 대도성은 철저히 파괴되고 자금성이 세워졌다. 그러나 원나라의 흔적을 모두 없애지는 못했다. 베이징의 시민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곳도 원나라 때 쌓은 대도성 유적이다. 남아있는 성곽은 2000m에 불과하지만 한때 번성했던 원나라 대도의 흔적은 아직도 베이징 곳곳에 남아있다. 베이징시 동쪽 외곽에 위치한 통주에서는 고려와 관련된 원나라의 유적도 확인된다. 중국이 자랑하는 베이징의 내류군하는 원나라 때 이곳 통주의 백화까지 연결됐다. 동으로는 고려와 일본으로 바닷길이 연결되고 남으로는 남중국해로 이어져 있어 대도성으로 들고 나는 모든 사람들과 물자는 이곳에 집결해 대도의 내류군하로 운송됐다. 대도성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던 통주에는 그때의 흔적이 남아있다. 这石头就是我们高丽国啊，这贡使都得到这儿来，然后大都城派礼部官把你们接回去的大都，接在大都城内。那么这儿呢是水域，这水域呢得有水得传来传去进行了，所以它得有码头。这个石头就是那当时码头用的这个砌的石头，所以你们当时你们这是各高丽国人呢，这在到通州地方来的很多，因为是非常近呢，东国和元朝和高丽国是非常近邻呢，所以来往人很多。 당시 통주에는 고려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초월락을 이루고 살았던 흔적이 곳곳에 있다. 통주 부둣가에서 10분 거리의 이 마을은 지금은 중국의 여느 시골 마을과 다름없지만 원나라 때는 번성했던 항구 도시였다. 집집마다 대문 위에 붙어있는 마을 이름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 이름은 대고력장. 원나라 때 고려장으로 불리던 마을 이름이 고력장으로 바뀐 것은 명나라 때다. 당시 통주는 세계 각국의 선박들이 이곳에 정박하였고 고려의 선박들도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는 몽고에 머물고 있던 국왕이나 관료들의 각종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고려의 선박이 도착했고 이와 관련하여 고려 정부의 관료나 국제 무역에 종사하고 있던 고려 상인들이 이곳에 집결하여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고려인 라마단이 살았던 대도 완평현은 어디일까? 완평현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베이징의 역사 지도집 간행에 참여한 전문가를 찾았다. 그는 중국 전역에 남아있는 사료와 지도를 참고하여 제작된 베이징 역사 지도집에서 완평현의 위치를 찾아냈다. 원나라 대도의 남서쪽 관문 역할을 하던 곳이 완평현이다. 元代宛平县的它的县城呢，它是跟大兴县一样，它是两个京县之一，就属于县城吧，在那个京城里头的那么一个县，所以它在政治上、经济上，那与元大都的这个关系呢就最为密切，最为密切。
베이징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15km 외곽에 위치한 완평성. 이 일대가 옛 완평현 지역이다. 파북지방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길목이라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 방어에 만전을 기하던 성곽이 지금도 남아있다. 중국 본토를 점령하기 위해 청일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을 막았던 곳도 이곳이었다. 고려인 라마다는 무슨 까닭으로 이곳에 살았던 것일까? 의문을 풀어줄 열쇠는 완평성 일대에서 대대로 양치고 농사지으며 살아온 주민들이 쥐고 있었다. 大爷，那个请问一下，那个这个地方叫什么？现在村名叫高里长村。那以前那个这个地方叫什么？高里庄。高里庄啊，就是中间高的是意思，枕头瓜子是意思，在过去呀。那这个地方从什么时候开始叫高里庄？那在老辈子、老前辈子上的了，再往前咱也不知道，咱也是老人传的，爷爷再往下传到咱这儿，就是说。 정확한 유래는 모르지만 50대 이상의 고리장촌 주민들은 지금도 고려장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마을 유래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에 전해오는 고리장촌의 옛 기록을 찾아보았다. 고리장촌의 옛 이름이 고려촌으로 나와 있다. 我认为这个庄最初形成的时候，可能与高丽人最早在这里居住有关系。中国一些村庄的形成啊，以及它的得名，往往与哪个民族的居民在这里居住，或者哪个姓氏的居民最早在这里居住。 원나라 때 이곳에도 고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고려인촌이 있었던 것이다. 700년 전 고려인들이 모여 살았을 때 이곳 고려촌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였을까? 옛 고려촌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는 충남 서천의 문헌서원에 보관돼 있다. 문헌서원은 고려 말의 충신이자 대문장가인 이곡과 그의 아들 이색을 기리는 곳이다. 원나라의 고려 처녀 징발을 중지시켰던 이곡은 완평현의 모습도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문헌서원 장판 가게는 이곡의 기록을 문집으로 찍어냈던 목판이 전해져 온다. 이곡이 원나라에서 관직 생활을 할 때 그곳에서 보고 듣고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수많은 목판들. 그 속에서 찾아낸 한 장의 목판에서 완평현 고려촌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흥미로운 대목이 발견됐다. 고려인 김백안찰이라는 사람이 완평현에 금손 미타사라는 절집을 세웠다는 내용이다. 절집은 고려인들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구심체 역할을 하던 곳이다. 무슨 이유로 고려인들이 이곳 완평현에 절집까지 세우고 고려촌을 형성했던 것일까? 当时元朝和高丽它有一个通婚的关系，就是元朝的皇帝，就是蒙古的皇帝的女儿公主，嫁给高丽的国王。所以呢，基本上在元朝的时候，那个高丽国王每一个国王都要到大都来，因为他要来结婚。那么在这个结婚的时候呢，他就很多人在大都还住很长时间，他就不回高丽。这个时候呢，就有很多的高丽人跟着国王来。 라마단이 완평현에 살았던 시기는 원 간섭기 80년의 막바지 무렵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볼 때 그 시기 완평현 고려촌은 상당히 많은 고려인들이 2, 3대에 걸쳐 뿌리내리고 살았던 또 하나의 작은 고려였던 것이다.
우리는 라마단이 살았던 완평현을 통해 당시 원나라에 고려인촌이 상당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리장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고려인촌. 이는 그만큼 고려인들이 밀집해 모여 살았고 또 그러한 고려인촌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라마단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묘비문에서 찾아보도록 하죠. 광소도 용주 6천현 달로화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로화적은 다루가치의 한자식 표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루가치는 정복지를 통치하기 위해 원나라 중앙정부에서 파견하는 지방감독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다루가치는 몽고족만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인이 원나라에서 다루가치를 지냈다. 이는 몽고족이 아니면 다루가치에 오를 수 없다는 규칙을 깬 파격적인 일입니다. 대체 고려인이 어떻게 원나라의 다루가치가 된 것일까요? 라마단이 다루가치로 파견된 육천희현은 베트남과 인접한 국경지대다. 지금은 광서장족 자치구에 속한 인구 80만의 작은 도시지만 동남아시아로 통하는 길목 역할을 하는 곳이다. 먼저 육천현 문물관리소를 찾았다. 역대 육천현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라마단과 관련된 기록이 이곳에 남아있을까?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보관된 기록을 조사했다. 다루가치로 부임한 라마단의 행적을 알려주는 직접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었지만 원나라 때 육천현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은 남아있었다. 当时呢，那个中央政府啊，就是呢元代的中央政府啊，为了呢把这个控制的地域控制好一点，就呢专门加派一个啊，把那军事呢加重，设备防备都是这样加重的。所以呢，我们这个陆川的地理位置啊，还有那个从他对那政府那个影响力也是很大的，所以呢，他专门关注我们陆川的。 육천현의 지리적 중요성은 유적으로도 확인된다. 농경지 한가운데 옛 성터가 남아있다. 얼핏 보면 밭둑처럼 보이지만 흙을 다져서 쌓은 판축 토성의 흔적이다. 당나라 때 축송된 것으로 알려진 이 토성은 그때부터 줄곧 육천현을 에워싸고 방어하는 국경의 전초기지로 활용됐다. 唐代我们那个陆川的县城是建在这里的，建这个土墙呢，是为了保护呢这个城堵里面的居民，还有呢抵制外来侵略，啊，因为你看那边就是我们陆川出海的那个最大的江，九州江，啊，那边就是一条小河，两条河交汇的地方，它那个商业交通啊，那个水上运是很发达。 육천현 다루가치로 부임한 고려인 라마단도 이곳에서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을 시찰하고 감독했을 것이다. 원나라 정부가 라마단에게 부여한 임무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육천현은 동남아시아와 중국 대륙을 오가는 해상무역의 중요 거점이었다. 이곳에 드나들었던 수많은 무역선들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수많은 무역선들이 오가는 동남아 무역의 거점이자 군사 요충지였던 육천현. 원나라가 이런 막중한 지역에 고려인 라마단을 파견했던 것으로 보아 라마단은 원나라 정부의 신뢰가 두터운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을 것이다. 拉玛丹他过来的目的呢也是一样，看到有可能这里的那水上运输发达，有可能交通啊各方面都发达啊，那贸易发达，还有军事呢设施也要重视一下，他来这里发展一下，所以呢，那政府呢就要求他过来处理做这个官。
당시 고려인이 다루가치에 오른 것은 그 자체로 파격이었다. 원나라가 민족을 분류한 기준에 의하면 몽고의 끝까지 저항한 고려는 다루가치에 오를 수 없는 3등급의 민족이었다. 按照元代的制度，蒙古人的制度，达鲁花池这个官是地方的行政首脑，段氏官，重要事情由他来说了算。而达鲁花池一般只能由蒙古人和色目人担任。 그러나 원나라를 건국한 쿠빌라이는 고려인의 능력을 매우 높이 사 주요 관직에 등용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중국 원사에 기록돼 있다. 고려사에서도 그러한 단서가 확인된다. 원나라의 인질 요구에 따라 고려의 고관자재들이 공민왕 때까지 계속 파견된 것으로 나와 있다. 인질로 원나라에 파견된 고려인들은 학문적 소양과 정치적 경륜을 갖춘 고급 인재들이었다. 원나라에서 볼모로 이러한 고려의 인재를 요구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당시 원나라는 세계 제국이지만 실제로 몽골 출신으로서는 세계 제국을 경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나라는 능력 위주의 인재 정책을 핍니다. 어떤 국가나 민족을 초월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원나라의 관리로 사용하는 능력 본위의 인재 우대 정책이 원나라의 어떤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몽골족을 제외하고 나서는 한족, 이슬람족 같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 고려인들은 실질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우수했고, 원나라의 열린 인재 정책으로 고려인 라마단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 다루가치로 임명됐고 몽고족에 준하는 대접을 받았을 것이다. 세계를 경영하던 원나라의 다루가치가 되어 국제인으로 살았던 라마단. 하지만 그가 고려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던 것을 묘비문에서 엿볼 수 있다. 고려인 출신이라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고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평소에 생전에 상당히 자랑스럽게 얘기했기 때문에 비문에서 고려인 출신이라는 것이 특별히 명기된 원인이 아니냐, 이런 점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당시 원나라 사회의 어떤 주류 세력은 아니었지만은 스스로 고려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다. 중국 대륙의 동남아 교역 거점이자 군사적 요충지인 6,000현 다루가치를 지낸 고려인 라마단. 그는 원나라 정부도 능력을 높이 샀던 고려의 인재였던 것이다. 라마단의 묘비문을 통해 당시 고려인이 중국 대륙을 감독하는 다루가치에 임명됐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에서는 고려인의 능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시 원나라는 능력 있는 많은 고려인들을 주요 관직에 등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이 묘비는 고려인 무슬림의 존재를 알려주는 첫 기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문도 아랍어로 적혀 있고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는 불교 국가가 아닙니까? 지금도 종교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더구나 불교 국가에서 외국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개종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인 라마단은 어떻게 이슬람교 신자가 된 것일까요? 베이징 남부에 위치한 우가.
대로변의 소수민족 벽화는 우가의 상징이다. 벽화에 그려진 중국의 56개 민족 가운데 10여 개 민족이 이슬람교를 믿는다.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 특색거리로 지정한 우가는 베이징에서 이슬람교 신자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다. 마을 주민 5만 명 가운데 무슬림이 1만 명. 무슬림은 이곳에서 그들의 전통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골목마다 질비하게 늘어선 식당은 대부분 이슬람계 식당이다. 무슬림들이 이용하는 이슬람계 식당에서는 무슬림의 금기 식품은 일체 판매하지 않는다. 请问一下，在这有没有那个卖的是什么肉呀？牛羊肉。在这没有那个猪肉吗？没有。为什么不买猪肉的？因为我们不吃黑肉、大肉。为什么不吃猪肉？因为猪肉是不干净的。哦。对，脏的，丑陋的，所以不吃。 무슬림들의 거주지는 이슬람 사원인 우가 예배사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오랜 세월 우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무슬림들에게 우가 예배사는 자존심의 상징이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적 구심점이다. 그렇다면 베이징에 무슬림들이 본격적으로 정착한 것은 언제일까? 因为成吉思汗西征，他回来的时候呢，带回了好多这个阿拉伯人和波斯人，有好多呢是士兵，有好多呢也学者、工匠，来呢这个参加了中国的这个各个方面的竞赛吧。所以呢，在元代的时候呢，可以说伊斯兰教在中国呢是一次大发展。 유라시아 지역을 하나로 아울렀던 칭기즈칸은 무슬림을 정복 사업의 파트너로 삼았다. 한족을 배제한 채 거대 제국을 다스려야 했던 원나라는 그때부터 무슬림들을 불러들여 준 지배층으로 우대하는 인사정책을 펼쳤다. 칭기스칸이 세계 정복 과정에서 이제 국제적인 정세와 그 교육에 대한 모든 자료를 무슬림으로부터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복 사업의 동참자로서 무슬림들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 이슬람 세계는 세계 최고의 과학 기술과 그 국제 교육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적 자원을 이제 원나라 이후부터는 특히 많이 활용하게 되었고 또 수적으로 열세인 몽고 그 조정 관리로서는 통치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거의 100만에 가까운 생목인들을 거의 준지배층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취안저우 해외교통사 박물관은 당시 생목인으로 부르던 무슬림에 대한 원나라의 인사정책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전시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대부분 무슬림들의 묘비다. 그만큼 무슬림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전시된 묘비 가운데는 당시 원나라의 관직을 맡았던 무슬림들의 묘비도 상당수 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다루가치를 지낸 무슬림의 묘비다. 那后面呢，中文呢就很清楚了。这个阿拉伯人是当了什么呢？奉献大夫，是永春县的达努发刺这个残缺的一块，已经看到达努2个字了。我们就是发现了这一块碑的时候，才知道当时的永春县的达努发刺有一个是阿拉伯人。 중국 대륙을 마지막으로 허물어뜨리고 칭기즈칸의 대업을 완성했던 쿠빌라이 칸. 사냥에 나선 그의 수렵도에도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을 대원제국의 이름 아래 묶어낸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가 잘 표현돼 있다. 허허벌판이던 베이징의 수도를 건설하고 대원제국을 이루어낸 역사에는 그들의 두뇌 역할을 하고 손발이 되어준 무슬림이라는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이다. 베이징을 설계한 인재도 무슬림이었고
중국의 대표적인 천문 과학기기도 대부분 무슬림의 손에서 탄생했다. 그러한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원나라에 진출한 고려인들은 선진 문물을 겸비한 무슬림들과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종교도 접했을 것이다. 아마도 대도에 머물던 라마단에게 이슬람은 더 이상 낯선 종교가 아니었을 것이다. 고려사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무슬림들이 고려 왕을 위해 새로 지은 궁전에서 향연을 열었을 정도로 돈독한 관계였다. 특히 고려로 귀화한 무슬림들을 통해 이슬람은 고려 사회에 자연스럽게 전파됐을 것이다. 경주 설씨 일가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가는 전북 순창의 호치마을. 이곳에서 시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온 지 400여 년. 경주 설씨가 모시는 조상은 원나라 때 고려로 귀화한 위그르게 출신이다. 귀화한 뒤 계림이라는 본관을 하사받고 경주 설씨의 일가를 이룬 시조는 설손이다. 손자 할아버지예요. 공민왕 때 귀화한 설손은 고려의 문장가로 이름을 날리며 관직 생활을 했던 인물이다. 그다음에 가서 바이칼호 있는데 서령거라에서 사시다가 고창 지금 신강성 위구르 신강성 투르판이죠. 투르판 옆에 가면 지금 고창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서안으로 해가지고 이게 산동 쪽으로 넘어오죠. 서원과 유허비를 세우고 조선시대 유학자들까지 그를 존경하며 기렸던 것을 보면 당시 설손의 영향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 집에서 새 충정효가 나왔다고 해서 중국에서 참 널리 알려진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세 분을 충이라고 삼절이라고 했고, 사현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셔가지고 등과해가지고 벼슬 하신 분을 지칭해서 사현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려인들이 이슬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증거는 라마단 묘비에 잘 나타나 있다. 고려는 근본적으로 대외 문화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이었습니다. 사회는 매우 유연하고 역동적이었고 또 원간섭기를 거치면서 그 앞선 이슬람 과학과 기술 또 대외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와 있었고, 따라서 라마단과 같은 이슬람계 전문 관료나 그런 상인 집단들이 고려 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미 성숙되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라마단 묘비의 아랍어 비문에는 그의 집안이 일찍이 이슬람을 받아들였다는 단서가 들어있다. 아랍어 비문의 끝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라마단의 아버지 이름이 그 증거다. 죽음을 맛보게 된다. 여기 지금 라마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빈은 아랍어로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아들인가? 알라우딘의 아들 라마단이라고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비문에 본인의 이름만 언급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아버지 이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아버지 이름까지 나올 경우에는 그 가문이 바로 저기 그 이슬람 가문이었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아버지의 코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던 고려인 라마단. 라마단과 그의 아버지 알라우딘은 일찍이 이슬람 문명과 교류하며 종교까지 받아들인 고려인이었던 것이다. 이 책에서도 당시 이슬람교에 대한 고려인들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한말 역사학자 이능화 선생이 쓴 조선불교 통사입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회회, 대조회, 송축지예궁이라고 되어 있죠. 고려 개경에 회회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이슬람교 사원인 모스크가 개경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능화 선생이 이 기록을 인용한 출처를 밝혀놓지 않아 그 진위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라마단과 그의 아버지 알라우딘을 통해 그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개경 사람들 가운데는 라마단 일가처럼 이슬람교로 개종한 고려인이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문명 교류는 어느 한쪽의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린 태도로 주고받으며 교류하는 가운데 종교도 전파됩니다. 그렇다면 이슬람과 세계의 만남은 인류 문명사에 어떤 자취를 남겼을까요? 당시 동서양을 넘나들며 문명 전파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 상인들입니다. 원나라의 개방적인 정책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동서양을 오갔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14세기 초반의 세계 지도입니다.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모두 몽골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고려가 있는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인도 북부를 거쳐서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 그리고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에서 동유럽을 아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슬람 상인들은 이러한 몽골리언 루트를 자유롭게 넘나들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쓰였던 국제화폐입니다. 1260년 원나라에서 발행한 지폐인데요. 중통원보교초라고 쓰여 있죠. 당시 유라시아 대륙을 오가던 이슬람 상인들이 이 지폐를 유라시아 국제화폐로 확산시키는 전파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럼 이슬람과 중국의 만남은 어떤 문화를 탄생시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자기는 원나라 때 제작한 청화백자입니다. 이 청화백자의 정수는 바로 이 푸른색 문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백자에 문양을 그려넣은 푸른색 안료를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회청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줄 단서는 이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의 천년고도 이스파한의 도심 중앙에 있는 이맘 모스크입니다. 이 모스크를 장식하고 있는 푸른색 타일이 장관을 이루고 있죠. 바로 이 모스크 타일의 푸른색 안료를 중국과 고려로 전파한 사람들이 바로 회회인으로 불리던 이슬람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회회인들이 가져온 푸른색이라고 해서 회청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이슬람의 푸른색 안료와 중국의 도자기 기술이 만나서 청화백자라는 세계적인 도자기를 만든 것이죠. 당시 이슬람 상인들이 고려와 유럽을 직접적으로 연결한 흔적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서구 근대화를 이끈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손꼽히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로 찍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탄생에 영향을 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1235년 고려에서 개발한 금속 활자로 찍은 직지심체 요절이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펴낸 서적으로 평가돼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올랐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시죠? 이처럼 고려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기술을 유럽으로 전파시킨 주역도 이슬람 상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려와 이슬람의 만남은 이렇듯 인류 문명사에 기념비적인 자취를 남겨놓았습니다. 네, 인류 문명사의 한가운데 고려와 이슬람의 만남이 있었다니 새삼 놀랍습니다. 그럼 다시 라마단의 행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지도를 봐주십시오. 라마단 일가가 머물렀던 곳은 베이징의 왕평현입니다. 그가 다루가치로 부임해 간 곳은 육천현입니다. 그런데 라마단이 묻힌 곳은 광저우입니다. 보통 무덤은 망자의 거주지나 연고지에 쓰기 마련인데 라마단은 왜 광저우에 묻힌 것일까요?
고려인 라마단에게 광저우는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이 시작된 이래 놀라운 속도로 발전 중인 광저우. (7세기) 초부터 이슬람 문물을 실은 수많은 배들이 드나들면서 광저우는 이슬람 상인들의 무역 특구로 자리 잡은 곳이다. 주장강변의 광저우 최대 옥시장. 갖가지 색상의 옥으로 만든 장식품들이 관광객들을 불러 모은다. 지금은 옥시장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해양 실크로드의 전성기 때는 정교한 수공예품을 좋아하는 이슬람 상인들이 모여들어 장관을 이루었던 곳이다. 就当时在这一带啊，是一个靠近驻江的地方，因为当古时候这里是个码头，靠江，一般海外来的那些玉石也好啊，货物也好啊，都是在这里上岸，所以说这一带啊也成了一个玉器的加工的一个广州市的一个玉器加工的地方，是这样。 당시 광저우 최고의 무역 중심은 회성사 일대다. 이슬람 상인들은 회성사 주변에 집단 촌락을 이루고 모여 살았다. 무슬림들이 건설한 회성사는 중국에 세워진 최초의 모스크로 종교적 기능만 담당한 것이 아니었다. 회성사 광탑은 당시 광저우로 들어오는 배들을 안내하는 등대 기능도 겸했다. 회성사 광탑을 보고 무역선이 들어오면 회성사 일대는 국제박람회장으로 바뀌었다. 이슬람 상인들이 싣고 온 진귀한 물건을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끝없이 모여들었다. 그렇게 동서양의 물건들이 거래됐고 세계로 팔려나갔다.所以有很多国家的船呢都来到了中国，通过广州的港口呢来做正常的贸易生意，我们相信呢也会有高丽的船，也会有高丽的商人在这里做生意，拉玛丹只是其中高丽人中间的一个做官的，他也肯定会和这些高丽的商人们有联系、有来往的。 이슬람 상인들의 국제무역 특구였던 광저우는 고려 상인들의 활동 무대이기도 했다. 교육품을 실어 나르는 수많은 고려의 배들이 이곳을 드나들었다. 고려인의 활동은 중국의 또 다른 이슬람 경제 특구인 취안저우에서도 확인된다. 취안저우는 원나라 때 중국 최대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했다. 청정사는 이름만 들으면 불교 사찰 같지만 취안저우의 대표적인 이슬람 사원 유적이다. 지금은 무너져 돌 기둥만 남아있는데 코란 경문을 적어놓았던 석판과 돌 무덤이 이곳이 이슬람 특구였음을 말해준다. 청정사에서 불과 1km 거리의 규화항에서 어렵지 않게 고려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공식 지명은 규화항인데 취안저우 사람들은 이곳을 고려항이라 부른다. 이곳에도 고려인들이 모여 살았던 고려촌이 있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언제부터 고려항으로 불린 것일까? 可能是当时呢，宋元时期或者更早以前，在这里居住了很多从高丽来的商人，或者是其他的一些人，他们在这里呢，住了以后呢，形成一个高丽人的街区，所以才会把这个巷的名字叫做高丽巷。那现在已经改成是葵霞巷，葵霞巷是后来在明代的时候才改的，我想应该是这样。但是它这个高丽巷的名称呢，到现在还在延续。 고려인의 흔적은 취안저우 시장에도 남아있다. 야채를 사고 파는 노점상들과 이곳 주민들이 배추를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다.
师傅，请问一下，这个菜叫什么？高丽菜。什么菜？高丽菜，以前就是高丽菜，到现在了。 이곳에선 배추를 고려채라 불렀다. 오랜 세월 동안 구전돼 왔다는 고려채라는 이름. 역시 고려인들이 활동한 결과물일 것이다. 고려인들이 정착해 이슬람 상인들과 교류하며 번창했던 국제무역항의 모습은 도시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취안저우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9.13 일대는 지금도 중국인들이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찾아오는 유명한 기도처다. 염원 대상은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다. 중국인들이 바다의 신으로 모시는 통해왕이 모셔져 있다. 9.13으로 오르다 보면 깎아지른 절벽이 나온다. 절벽마다 간절한 기원문들이 새겨져 있다. 먼 바닷길을 떠나기 전 안전 운항을 기원한 흔적이다. 通远王祈求啊，回破南风，就是希望到海外去做生意回来的船呢，能够有刮南风啊，顺利把它送回来，所以叫岛回破南风。 국제무역항 취안저우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9.13 석각. 거친 바닷길로 고려와 취안저우를 오가던 고려 상인들도 이곳에 올라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무사운항을 기원했을 것이다. 泉州在宋元时期啊，是一个著名的海上丝绸之路的起点，也是世界贸易大港。 世界上很多商人呢，都到这个地方来，包括高丽的商人都到泉州来，还有我们泉州的商人也到高丽去做生意。 이슬람 무역 특구가 설치됐던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 도시들은 이처럼 고려인들의 동서 교육을 위한 거점이었다. 따라서 고려인 라마단에게 고려인들이 활동하는 광저우는 낯선 곳이 아니었다. 더구나 광저우는 당나라 때부터 중국 최대 이슬람교 성지로 통하던 곳이다. 이슬람교를 중국으로 전파한 것으로 알려진 와카스의 무덤이 있어 지금도 중국 전역에서 성지 순례를 온다. 고려인 라마단도 이들 중국의 무슬림들처럼 성지 순례차 이곳을 찾아 와카스 묘 앞에서 코란을 암송하며 기도했을 것이다. 是从那个长桥，从那个我们那个一传教那个圣人穆罕默德啊，传教到广州啊，中国这个海上丝绸之路啊，这个很艰难到广州，在广州盖这个清真寺，是华信清真寺啊，所以这个我们这个把现在第一个把现在全中国。 所以啊，我们中国穆斯林啊，教徒啊，把这个他这个地方作为圣地啊，经常来瞻仰。 성지 순례를 온 광저우에서 라마단은 수많은 고려인들을 만났을 것이다. 고려의 무역선들이 싣고 온 고향 이야기를 들으며 회포도 풀었을 것이다. 라마단은 그렇게 광저우를 오가다 숨을 거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하마드의 언행록을 인용한 라마단 묘비의 아랍어 비문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 고려인이 이제 중국에 가서 이슬람을 연구하고 또는 전파하고 또는 이슬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그 공적으로 아마 기록하신 분이 그 라마단을 순교자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라마단의 미오비가 발견된 곳은 와카스 묘가 있는 청진선현 고미오에서 10m 지점.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뽑히고 파헤쳐진 무슬림들 묘비 속에 라마단의 묘비도 들어있었다. 现在不是什么地方，后来河内那边啊，当时啊，这碑啊，都扔掉了。
하마터면 영영 잊혀질 뻔한 고려인 무슬림. 700여 년 만에 발견된 라마단의 묘비는 머나먼 광저우에서 고려인들이 이슬람과 만나고 교류한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고려 후기의 역사는 우리에게 결코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역사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라마단의 묘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처럼 고려는 이슬람 문명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받아들이며 인류 문명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또 안으로는 새로운 문명을 꽃피울 새로운 시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뒤이어 조선시대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장영실이 개발한 자경루입니다. 세종의 지시로 이슬람의 물시계를 연구하여 장영실이 독창적인 조선의 물시계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칠정산 외편이라 불리는 조선시대 역법도 세종 때 이슬람 역법을 연구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중국의 역법을 사용할 때는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거나 일식과 월식 등의 예보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슬람 역법을 연구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첫 역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고려 후기 본격화된 이슬람과의 만남은 이렇게 조선시대로 이어져 우리 고유의 자랑스러운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새로운 문명은 어느 한 시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700여 년 만에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고려인 무슬림 라마단이 바로 그 증언자입니다.